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과 3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통계학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기술통계학은 2장과 3장입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 3장에서는 우리 자료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학의 큰 두 가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이 있는데, 기술 통계학은 우리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describe 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추측 통계학은 우리 데이터가 표본인데, 거의 대부분 표본이라고 했어요. 표본인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가지고 모집단이 이럴 것입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 이게 추측 통계학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추측 통계학은 확률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장부터 확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측 통계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장과 3장은 우리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describe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장은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organize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표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우리가 organize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을 보면 1절은 도수분포하고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절은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하고 조금 다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가 시계열 자료라면 시계열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은 마지막 절이네요. 여기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이제 이거는 양적 자료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자료의 종류가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질적 자료는 어떤 분류한다던가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그런 자료, 대표적으로 성별이라는 변수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변수에 대한 자료, 다시 말해서 응답들이 숫자가 아니고 어떤 범주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응답이 남자다, 여자다, 이런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응답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질적 자료가 되겠고, 양적 자료는 응답들이 숫자들이죠. 숫자들. 귀하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의 개수, 그런 숫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키, 체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양적 자료라고 하죠. 근데 먼저 이의 1절은 그런 양적 자료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는 거를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 용어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여기는 이제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frequency table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걸 뭐 기둥 그래프 뭐 이런 용어도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원어로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중에서 상대 도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시키는 이제 도수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를 갖다가 하나의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를 누적 도수 곡선, 오자이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우리가 소위 데이터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나, 그런 분포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그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 형태로 되어 있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아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히스토그램. 그래서 비대칭 분포, 대칭 분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수분포표를 먼저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양적 자료를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는 양적 자료다. 이렇게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질적 자료 가지고 이런 양적 자료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자료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나. 자, 양적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도수분포표는 이와 같이 제일 처음에 칸은 계급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헤아리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우리가 상대 도수를 만들어내죠. 상대 도수를 쓰거나 이제 그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해요. 상대 도수는 0에서 1 사이에 그런 소수값으로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대 도수 대신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계급을 몇 개로 여기를 갖다가 몇 개 칸으로 만들 것이냐, 몇 개 줄로. 그래서 계급의 수, 이걸 보고 이제 계급이라고 그러죠. 클래스. 그래서 계급의 수를 먼저 몇 개로 할 것인가 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급의 폭을 정할 수가 있죠. 여기 하한 값에서 상한 값까지 이런 식으로 계급의 폭을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계급의 시작값을 정하고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요 값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급의 폭만큼씩 계속 계급을 갖다가 더해져 가지고 계급을 나열합니다. 각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 수를 세서 도수 칸에다 집어넣고요. 여기를 이제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계급의 도수를 여기 총 합계, 이게 이제 여기 도수를 합계 이제 내야 되죠. 이 합계 가지고 각각의 도수를 나눠서 상대 도수를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도수분포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계급은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하고 요 두 번째 구간이 겹쳐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겹쳐지지 않게 그려야 되고, 가능하면 달라도 되긴 되지만 가능하면 이 폭이, 이 넓이가 이 폭이 같은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자, 예제 1번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도수분포표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하고 내가 이제 도수분포표 만드는 방법을 조금 달리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얘기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에서 얘기한 방법이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는 방법,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 그런 도수분포표를 보면 아마 내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승용차 함께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달라스 중심가 근로자들의 편도 통근거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데이터를 60명을 뽑았네요. 랜덤으로 뽑아서 통근거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표 2-1에 이제 나와 있네요. 60개의 자료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의 통근거리는 21km, 그 다음에 68km, 전부 다 km로 돼 있네요. 세 번째 사람은 16km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근데 책하고 내가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얘기한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5개에서 15개의 계급을 사용한다.
너무 적으면 데이터를 갖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정리한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한 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도수분포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 15개라고 하지만 15개까지도 안 가죠. 그죠? 한 대략적으로 10개, 한 12개 뭐 이 정도면 한 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작게 만드는 거는 데이터를 갖다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을 못하는 도수분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 많아야 15개. 이제 이렇게 이제 계급수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수를 정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개한 방법, 내가 이제 2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스털지스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털지스 룰은 뭐냐면 공식이 이렇게 되네요. C는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n.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그는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C값하고 비슷하게 정하면 좋다라고 누군가 이제 스털지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그 제곱근 루트 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작게는 루트 n 마이너스 3이고요. 크게는 루트 n 플러스 3, 요 범위 내에 들어가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우리가 이 예제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3.3에다가 로그 60이니까 이게 이제 6.8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60 플러스 3 하면 루트 60이 7.75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 5개, 그죠? 4.7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5개는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는 한 10개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제안한 방법이 3번이죠. 1과 2를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계급의 폭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5, 10, 20, 50, 100, 1000 이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급 폭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데이터가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가 75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74, 75예요. 폭이 75예요. 그런데 이 75를 갖고 우리가 이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급수가 대략적으로 7, 8, 9 뭐 이런 숫자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 보면 10씩 폭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씩. 그래서 여기서 10씩 폭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이제 제안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계급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겠죠. 8개가. 여기 8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하냐? 우리가 이제 2번째 계급 폭 정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으로 정하자. 책에서는 13으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숫자보다는 13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3보다는 내가 얘기한 10이 훨씬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한 방법대로 계급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서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해갖고 70에서 80 이렇게 계급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계급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10하고 여기도 10이니까 중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0 이상 10
미만 이렇게 하면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수를 쓰려면 이렇게 이상, 미만 혹은 또 어떤 때는 초과, 이하 이런 식의 용어를 써도 되죠. 초과, 이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계급이 이렇게 연이어져서 써질 수가 있죠. 연이어져서. 이 계급이 이렇게 이어져서 쓰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히스토그램 그릴 때 우리가 계급 경계값을 일부러 또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쓰는 것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책하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계급의 폭도 이렇게 10, 20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제 그렇게 1번, 2번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딱 떨어지는 계급폭을 정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급 구간도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리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제 경험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썼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재하고 이제 그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상 미만 혹은 초과 이하 등을 사용하면 계급 구간이 연속하게 나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급 중앙값하고 계급 경계값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이상 미만 같은 거 요런 말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빠뜨리면 왜 그래요? 이게 구간이 중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앞에 있는지 뒤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고 이 도순보표를 읽는 사람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급 중앙값하고 계급 경계값을 쓰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중앙값은 여기에 딱 가운데 값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사용하는 5, 15, 25, 35, 45, 55, 65, 75 이런 값이 중앙값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중앙값이라는 건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계값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을 할 필요 없이 0, 10, 10, 2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계값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자료의 수를 세어서 도수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제 여기 이 계급 안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발을 정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발을 정자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톨이라고 하는데 4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의 또 썼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처음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헤아리기 쉽게 이제 그런 표시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본 것처럼 첫 번째가 21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발을정자를 쓴다면 21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68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27. 이렇게 발을정자 써나가는 형태로.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40. 40은 미만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죠. 40은 13.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30. 30도 이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7.
이렇게 발정자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10, 10은 이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맞나요? 30 내가 맞게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발정자를 해서 도수를 헤아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도수가 이제 헤아려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게 아마 제일 나중에 파이널로 보면 이게 이제 7개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16개니까 이게 하나 더 있겠죠. 여기는 17개니까 이렇게까지 3개하고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6개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5개가 될 거고,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2개가 있을 거고, 아마 끝에 가보면 이렇게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7개, 여기는 16개, 1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계를 보면 합계가 60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합계란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하나 빼먹은 것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스스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수를 헤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도수를 계산한다.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각각 도수에다가 이 총 도수로 나누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7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0.0117. 이거는 여기에 16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하면 0.267. 여기는 17 나누기 6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죠. 이거는 여기는 6 나누기 60, 이거는 5 나누기 60, 4 나누기 60, 3 나누기 60, 2 나누기 60.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총 합하면 이게 이제 1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반올림을 전부 다 해버렸기 때문에 1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0.99 뭐 8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999 나올 수도 있고요. 1.001 나올 수도 있고 1.002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반올림 에러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급을 정하고 도수를 카운트하고 그다음에 상대 도수 계산하고요. 그래서 여기 노트 보면 상대 도수의 합계는 반올림 오차 때문에 정확하게 1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에 가까운 숫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지금 계급으로 나눈 도수 분포표는 양적 자료를 표로 만들 때 사용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계급 수, 이 줄 수를 갖다가 이제 먼저 정하는데, 이 줄 수는 우리가 이제 스털지수룰이나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값과 비슷한 값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일 작은 거는 5는 5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아야 15를 넘으면은 한 장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정리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10, 5, 10, 20, 그 다음에 이제 뭐 50, 100, 200 이런 식의 딱 떨어진 숫자 이런 거를 갖다가 계급으로 계급 폭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다른 보고서에서도 흔히 그런 숫자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스털지수율이나 루트N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에 맞으면서 이제 그런 폭이 그렇게 되도록 계급을 정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급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속해서 적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급 경계값이나 중앙값 계산할 때 편한 거죠. 그래 이제 계급 경계값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 계급 경계값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편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니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거 역시 양적 자료 조금 전에 만든 계급으로 나눈 도수분포표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리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양적 자료에 대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횡축에는 계급 경계값을 나타내고 거기에 높이가 도수가 되도록 막대를 올리면 히스토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높이를 계산해서 막대를 올리면 그럼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저 여기에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높이가 상대도수 그리도록 그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에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뭐 퍼센트 히스토그램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분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확률 분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그렇게 되려면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얘기하는 책의 목적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여기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는 것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때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을 하면 히스토그램 그리는데 이게 그 막대와 막대 사이가 빈칸이 있어요. 근데 본래 히스토그램은 막대와 막대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횡축의 값이 연이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막대와 막대 사이에 빈칸을 그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히스토그램을 하고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기로 하죠. 자, 상대도수 먼저 그냥 히스토그램 그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높이가 도수가 되게끔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수가 높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걸 책의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한번 같이 그려보기로 하죠. 이걸 지우고요. 자, 한번 같이 그려보기로 하죠. 자, 먼저 횡축에 이제 높이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그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그래서 0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에 10씩 해서 80까지. 여러분들은 자가 있으니까 자로 정확하게 재서 그래야지만 엉터리로 안 그리죠. 자, 이렇게 하고 높이가 이제 그 제일 높은 것이 17이니까 우리가 5, 10, 15, 20 여기까지만 그리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이건 도수. 그래가지고 0에서 10까지는 7이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높이를 이만큼 해서 기둥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10, 20, 30, 40은 경계값을 그려야 돼요. 경계값. 그 다음에 여기에 16이니까 한 요 정도. 삐뚤빼뚤이네요.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높이가 여기는 조금 높이가 도수가 되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색을 빗금을 그려도 되고요.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횡축에는 이런 경계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막대와 막대 사이에는 빈칸이 없도록 그리고요. 높이는 도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